어제 실리콘밸리의 경전철 정비창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직원이 총을 난사해 동료 직원 9명이 숨졌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생긴 면역력이 최소한 1년, 어쩌면 평생 지속될 수도 있을 거란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품의약국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100만 달러의 백신 복권을 도입한 오하이오주에서 어제 첫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세입자와 랜드로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35억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4,052명, 사망자는 964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898명, 사망자는 27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395명, 사망자는 35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57명, 사망자는 3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실리콘밸리의 경전철 정비창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직원이 총을 난사해 동료 직원 9명이 숨졌는데요. 용의자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오전 6시 34분께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시내 밸리 교통청 경전철 정비창에서 기수직 남직원 세뮤얼 커시디가 총을 난사해 9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사망자는 8명이었지만 중태로 병원에 옮겨진 1명이 끝내 사망했고 희생자들은 전원 밸리 교통청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경전철 운영 통제센터와 경전철 주차장, 정비창 등으로 쓰이는 시설 내 건물 2곳에서 총에 맞았습니다. 수사당국은 총격 사건이 발생한 건물에 폭발물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색 작업을 벌였고 최소 1개의 폭발물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범행을 일으킨 커시디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것을 안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망했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시디는 범행 전 집에 불도 지르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총격 사건이 벌어진 시각 그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고 진화를 위해 도착한 소방관들에게서 총매제 냄새를 맡았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시디는 최소 2012년부터 밸리 교통청에서 일했고 2015년 전기 기술자에서 변전소 유지 보수인으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범행 동기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총격 참사를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총기 폭력의 확산을 종식해야 한다면서 의회에 신속한 대응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내고 캘리포니아 세너제이에서 발생한 총격 참사를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세너제이에서 발생한 끔찍한 비극에 대해 보고받았고 세부 사항은 아직 기다려봐야 하지만 확실한 게 있다면서 최소 8가족이 다시는 전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애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난 3월 16일 한인 여성 4명 등 아시아계 6명을 포함해 8명이 숨진 애틀랜타 총격 사건과 3월 22일 콜로라도주 볼더 대형마트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진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더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한번 자신은 의회에 미국 내 총기 폭력의 확산 종식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총기 소유자 대다수를 포함한 미국 국민의 요청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에 총기 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입법을 촉구한 겁니다. 또 희생자 추모를 위한 조기 개항도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생긴 면역력이 최소한 1년, 어쩌면 평생 지속될 수도 있을 거란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회복 후 면역력을 갖게 된 사람이 백신 접종까지 마쳤다면 대부분의 경우 부스터샷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최소한 1년, 어쩌면 평생 지속되고 특히 백신 접종 후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진다는 2가지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2가지 연구 보고서 모두 약 1년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지난 24일 네이처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기억하는 메모리 B세포가 골수에 남아서 필요할 때마다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물학 연구 사이트 바이오 아카이브 온라인에 게재된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이렇게 기억력을 가진 세포들이 초기 감염 이후 적어도 12개월 동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숙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코로나19에서 회복돼 면역력을 갖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억 성숙도 연구를 이끈 뉴욕 락펠러 대학의 면역학자 미셸 누센츠바이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해 생산되고 백신 접종으로 강화된 메모리 B세포는 바이러스 변이까지도 방해할 정도로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은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 있고 감염됐다 회복했지만 강력한 면역력을 갖추지 못한 극소수의 사람들 역시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식품의약국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FDA는 어제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소트로비맙을 12세 이상 경증에서 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 중이거나 산소요법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사용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비어는 몇 주 내에 코로나19 환자에게 공급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중 품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의 약물사용자문위원회도 산소요법이 필요하지 않고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12세 이상 코로나19 환자에 대해서 소트로비맙에 대해 정식 허가 전 사용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FDA는 지난해 리 제네론과 일라이 릴리가 각각 개발한 항체 치료제 2종에 대해서도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오하이오주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100만 백신 복권을 도입했죠. 어제 첫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신시내티 인근 실버턴의 한 여성이 $100만 행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하이오주가 지난 24일 추첨을 통해 $100만 백신 복권 당첨자를 선정해 이들에 대한 정보 확인을 거쳐 공식 발표했습니다. 최초의 $100만 복권 당첨자는 신시내티 인근 실버턴의 에비게일 부겐스케로 확인됐습니다. 또 백신 접종 장려를 위한 백스어밀리언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최초의 4년간의 대학 장학금 수상자는 데이튼 인근 잉글로드의 조셉 코스텔로가 선정됐습니다.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는 이번 당첨자 발표로 많은 오하이오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0만 당첨금 지급에 270만 명이 넘는 오하이오주 성인들이 등록했고 12세에서 17세 청소년 10만 4천 명 이상이 대학 장학금 모집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매주 수요일 $100만 대학 장학금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AP통신의 조사 결과 백신 복권 계획 발표 후 일주일 만에 오하이오주에서 처음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숫자는 발표 직전에 비해 33%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콜로라도와 메릴랜드, 뉴욕, 오리건주 등도 비슷한 백신 복권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세입자와 랜드로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35억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6월 1일부터 긴급 렌트 보조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난 25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미국 구조법 속 연방 지원금을 받아 시행하는 뉴욕주 빈곤가정 장애지원국의 $27억 규모 긴급 렌트 보조 프로그램의 신청을 오는 6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렌트 보조 프로그램의 승인을 받은 가구에게는 2020년 3월 13일 이후 발생한 12개월까지의 미납 렌트, 유틸리티를 주정부에서 대신 랜드로드에 지급하고 가구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내는 신청자는 향후 3개월간의 추가 렌트도 보조해줍니다. 신청은 세입자와 랜드로드 양측에서 모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은 가구 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의 80% 이하, 2020년 3월 13일 이후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가족 구성원이 실업수당을 수령했거나 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2020년 3월 13일 이후 주 거주지에 렌트 의무를 다하지 못해 렌트가 체납된 상태 또는 강제 퇴거의 위협으로 주거 불안에 처한 상황 등입니다. 또 신청자의 합법 이민 신분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뉴욕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12세에서 17세 백신을 접종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추첨해서 주립대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어제 12세에서 17세 연령대의 주 거주자 누구 등 1회라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주립대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것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된다면서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라면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고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12세에서 17세의 뉴욕 거주자의 부모들은 아이를 추첨 대상자에 추가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공무원들은 5주 동안 매주 10명을 무작위로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장학금에는 학비뿐 아니라 숙식비와 도서비, 교통비가 포함됩니다. 뉴욕주 주립대학생이 기숙사에서 살 경우 한 학기 예상 비용은 학비 $7,070, 숙식비 $14,110, 도서와 물품비 $1,290, 교통비 $1,010로 총 $23,000가 넘습니다. 한편 화이자 백신은 지난 10일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7일 송유관 해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송유관 관리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를 내린 건 처음입니다. 27일 국토안보부는 주요 송유관 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사이버 안보, 기간 시설 안보국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또 사이버 보안을 전담하는 담당관을 24시간 배치해야 합니다. 운영사가 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하루 최소 $7,000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송유관 관리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미 최대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커단체 닥사이드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가동을 멈췄고 휘발유 공급에 중대한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동부 해안 일대의 석유 공급량 45%를 책임지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멈춰서자 큰 혼란이 벌어지면서 미국 기반 시설의 사이버 안보 문제에 근본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 12개월에서 18개월간 발생한 랜섬웨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진화했다면서 사이버 공격이 국가의 핵심 기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자리 시장이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5월 16일부터 22일까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0만 6천 건으로 코로나 사태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노동부는 지난주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3만 8천 건 줄어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2만 5천 건도 하회했습니다. 특히 워싱턴과 뉴저지, 플로리다주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364만 건으로 9만 6천 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기업들이 운영을 정상화하면서 채용을 늘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언론들은 또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20여 개 주가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급여 혜택을 폐지하면서 실업자들의 구직이 늘어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일자리 회복세가 최소 몇 달 이상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미국의 실업 지표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뉴욕에 도착해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께 뉴욕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한 박 원장은 방미 목적, 북한 측과의 접촉 여부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대기하던 승용차에 올라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미국 방문인 만큼 박 원장은 이번 일정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킬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미국 등 193개 나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268만여 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 산하에 재외국민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주요 사항 심의 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외교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3년마다 재외국민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국민 정책위원회를 두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해 외교부와 관계 행정기관이 재외국민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재외국민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재외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는 지난 25일 원래 회의에서 펠파경찰서 통상 업무 책임관으로 션이 경감을 임명하는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경감은 앞으로 펠파경찰서 업무를 총괄 지휘하게 됩니다. 현재 펠파경찰서는 서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 통상 업무 책임관이 사실상 경찰서장 대행 역할을 하게 됩니다. 펠팍은 물론 뉴저지 전체에서 한인 경찰이 경찰서를 총괄하는 것은 이 경감이 최초입니다. 이 경감은 이날 타운 의회에 참석해 경찰서 원래 보고를 진행하는 한편 펠팍 경찰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맨하탄의 새로운 관광 명소인 베슬이 4개월여 만에 내일 다시 개장합니다. 베슬은 지난해 3명의 방문객이 투신 자살하면서 지난 1월부터 잠정 운영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베슬은 재개장에 들어가면서 방문객의 투신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2명 이상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안 요원을 3배로 늘리고 위험 행동을 하는 방문객을 걸러낸다는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하루 종일 때때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역시 오전 중 비가 이어지겠고 이후에도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종종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